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되게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26년도는 올해도 조금 상황이 안 좋긴 했지만 올해는 워낙 변수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연초에 갑자기 계엄 사태 이후로 막 탄핵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막 출렁출렁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 올 한 해를 좀 지배했다면 내년에는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책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본격적으로 좀 유동성이 늘어날 확률이 높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는 주식장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에서 4,200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야, 주식 좀 더 갈 것 같다, 좀 더 간다 하면서 기분 되게 좋으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지만 그래도 뭐 지수 투자랑 아니면 뭐 ETF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 돈 꽤 벌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만큼의 상승률이 나올 것이냐 주식에서 올해만큼 주식 상승률이 나오려면 내년에는 지수가 8,000이 가야 되겠죠. 2,000에서 4,000 오는 거랑 4,000에서 뭐 6, 7,000 가는 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주식 상승률도 올해만큼은 조금 높아지진 않겠죠. 올해와 비슷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머니 무브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 좀 팔고 많이 오른 주식을 조금 덜 오른 주식으로 뭐 저평가된 주식으로 갈아타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년에는 아마 꽤 많은 돈이 이제 풀려가지고 그 돈이 매각 자금이 돼서 부동산으로 오는 이런 상황도 저는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거는 그 선악이 없고요. 돈은 우리 편,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그냥 돈은 돈 될 것 같은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거냐? 그건 모르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에 30억을 넣는 사람, 자기 전 재산이 30억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 전 재산이 30억인데 30억 다 집에다가 넣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하락의 우려가 적고 사용 가치도 있지만 요즘에는 사치제의 성격을 더 많이 띄어가지고 일종의 계급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집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집이 좋으면 얘가 을에 잘 살았겠지. 이게 20년 전에는 학력이었습니다. 너가 좋은 대학 나왔어? 그럼 너 잘 살았구나.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한 10년 전쯤에는 좀 차 가지고도 얘기했어요. 차로도 좀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집으로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 살아? 그런데 너 거기 살아? 야, 그러면 너 좀 인생 잘 살았겠네. 뭐 뭘로 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약간 평가하는 시대로 왔어요. 저는 이게 SNS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대상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결국에 사람은 돈을 벌면요. 그 돈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뭐 50억 벌었다고 쳐. 예전에 뭐 코인으로 뭐 50억, 100억 벌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 핸드폰에는 돈이 있어. 핸드폰에는 50억, 100억이 찍혀 있는데 밖에다가 내가 그렇게 성공했다는 걸 알릴 방법이 없죠. 그 알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차를 사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차를 좋은 거 탄다고 해서 인정해주는 시대는 조금 지났어요. 차 좋다고 해가지고 믿었다가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았잖아요. 특히 요즘에 뭐 시그니엘이나 이런데 롯데월드타워에 시그니엘에서 살면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월세였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확실한 걸로 좀 증명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원래 인류의 역사 그랬지만 집으로 다시 한번 회귀된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 25년에 번 돈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러려고 집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보시면요, 그 사업 성공하셔가지고 상장해가지고 수천억, 수조 버신 분들이 다 집을 삽니다. 물론 그분들은 주식도 많지만 그 많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제일 유명한 아파트를 사. 제일 유명한 아파트, 뭐 펜트하우스나 뭐 제일 유명한 단지를 삽니다. 이 돈 주고 산다고 싶은 거를 사요. 왜냐하면 어느 동네 단독주택 사가지고는 증명이 잘 안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게 못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모두 전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뭐 유명한 단지
이런 데들은 거기에 뭐 펜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대형 평수를 산다?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성공했구나. 그런 게 좀 추세가 됐습니다. 추세가. 옛날에는 막 건물 사가지고 사옥 짓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도 그냥 좋은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사람들 초대하고 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 공급도 많이 부족하지만 돈도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주식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집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주식이라는 게 부동산보다 선행지수라고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올해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부동산이 오른 것도 특정 단지들, 특정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지 이 종목의 개수로 보면요. 부동산 쪽은 아직 안 오른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본격적인 어떤 상승장이라고 말하기에도 참 애매해요. 우리 집 안 올랐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80%는 될 겁니다. 한 20% 정도 중에서도 한 10% 정말 최상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값이 한 20, 30%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정도가 아닌 분들, 완전 최상위권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조금 올랐어요. 조금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워낙 크니까 막 15억 막 이러는데 15% 오르면 한 2억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2억이나 올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올랐네라고 하지만 주식 오른 거에 비하면은 별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 갔습니다. 그러면은 5만 원짜리가 6만 원 된 느낌인 거죠. 6만 원 정도 되면 주식에서는 조금 올랐네 하잖아요. 뭐 현대차도 한 15%, 20%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안 오른 주식도 많지만 오른 주식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주식은 세금도 없잖아. 세금도 없죠. 보유세도 없잖아요. 근데 집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 오른 집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이제 유동성도 막 풀리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인생의 갈림길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2013년이 서울의 가장 최저점이었거든요. 그 투자 시기로 보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집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26년이 저점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26년이 어떻게 저점입니까? 저점은 2023년이었죠. 근데 2023년 이후로 횡보하는 동네들이 있고 막 치고 올라가는 동네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양극화처럼 보이는 상승장의 초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초입에서 약간 이제 중기 정도로 가는 그 단계인 거죠. 이제 조금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규제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규제를 뚫고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가지고 또 사는 분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 또 잡겠다고 또 규제하고 뭐 그런 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올해 또 이제 12월 30일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송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내년도가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뭐 대다수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공통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를 제가 뭐 정부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누적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누적된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문제가 100으로 터지냐 70으로 터지냐 50으로 터지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50으로 터져도 터진 건 맞죠. 그러니까 내년에 부작용이 막 빵 터지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작게 터지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터지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예 문제가 안 터지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라고 하더라도 이 부작용이 안 터지게 할 방법은 없어. 터지긴 터집니다. 근데 조금 규모를 좀 약하게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지진이 나는 건 기정사실인데 진도 7로 터지냐, 진도 4냐, 진도 3으로 터지냐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줄이는 방법은 있는데 그 줄이는 방법을 쉽사리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뭐 정치나 뭐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워낙 꼬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막 걱정하고 뭐라도 집을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집을 또 사지도 못하게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막 규제가 이렇게 빵빵빵 터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사고 있는 거지. 규제도 없었어 봐요. 지금도 옛날처럼 LTV 70%로 다 풀어주고 연봉의 6배씩 막 돈 다 빌려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집 안 살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은 분위기인데, 똑같은 분위기고 내년에 공급 없고 뭐 지금 내년에 뭐 전세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뭐 연봉에 막 6배씩 빌려줘. 예를 들어 마포 사는데 막 대출 막 13억씩 해줘요. 그러면 진짜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 사겠죠. 서울에 갭투자가 돼. 그럼 안 살 거예요? 사겠죠. 왜 안 사겠어요? 지금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걸 알아가지고 어찌 보면 극단적인 정책으로 지금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토어제를 지금 인구 1,300만 명한테 다 걸었잖아요. 투기과열지구도 다 걸어놨죠. 대출도 다 막아놨습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놔서 지금 이 정도예요. 근데도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묶었으면 더 세게 갔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공포감. 그래서 지금 정부도 참 어렵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정치와 정책이 또 이제 막 뒤섞이면은 항상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내년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방 거주자라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방은요 더더욱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방은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지방 분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 아니요, 저는 집에 되게 민감한데요. 저 집값 지금 막 빠져가지고 힘든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집값 상승은 남의 동네 얘기고 우리 동네는 전혀 안 올라요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언제 했냐면 2017년에 했습니다. 2017년이었나? 2018년이었나? 그때도 제가 전세 살지 말라라는 영상 뭐 2부, 3부 막 찍었을 때 있어요. 제가 엄청 젊을 때. 한 10년 전쯤에 찍은 거야.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뭐냐면 17년, 18년이었나? 그때도 서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 광역시들 막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은 2015년부터 엄청 힘들었거든요. 2015년, 16년 막 집값 쭉 빠지고, 근데 서울은 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지방 집값 너무 빠지고 힘들어요. 근데 서울만 올라요. 막 짜증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럼 서울을 사라. 빨리 서울을 사라.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면 팔고 사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팔고 사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안 팔려요. 그리고 15년도, 14년도에 우리 동네 집값이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쭉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이거 다시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죠. 근데 저쪽 동네, 서울 수도권은 막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갈아타도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갈아탄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시키질 않아. 그러니까 머리는 시키는데 마음이 시키질 않아요. 안 팔려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안 팔리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답이 없지만 충분히 팔릴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확하게는 못 파는 분들이 있어요. 못 파는 거죠. 안 파는 건 아니고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려요가 아니에요.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내가 못 놔주는 거야. 놔주질 못해. 얘를 보내질 못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반려주식이라는 거 아세요? 반려주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옛날에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한 5에서 10% 정도 빠지잖아요. 뭐 15% 정도도 괜찮습니다. 뭐 더 많이 보면 한 20%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손절을 칠 수 있어요. 손절 칩니다. 그래 20%? 좋아. 그 정도면 내가 정리하자. 내 실수. 오케이 쿨. 이러면서 딱 정리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60% 이상 빠지잖아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막 4,000원이 돼. 더 돼가지고 막 2,000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반려주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 왜냐면 10% 20% 정도 빠졌을 때는 얘를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60% 80% 빠졌으니까 의미가 없어. 아니 내가 여기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제 뭐 150 남은 거예요. 그럼 이거 150 건져서 뭐 하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나랑 같이 가는 거고 언젠가 뭐 100만 원 돌아가면 좋고 안 돼도 좋아. 나는 얘랑 이미 정이 들었거든.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저희는 지방에 있어가지고 저희 동네 안 올라요. 서울만 간다면서요. 근데 서울은 통호재라고 막 지금 다 막아놔가지고 사지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서울만 뭐냐 이거야. 서울 말고도 많아요. 서울 말고도 많고 우리 옆 동네에 저 큰 광역시도 지금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서울이 가까워 부산이 가까워 생각하면 우리 집은 부산이 더 가까운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막 400km 떨어져 있는 곳들 막 300km 떨어져 있는 곳들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옆에 100km 떨어져 있는 곳들 뭐 150km 떨어져 있는 곳들 동네도 지금 꿈틀꿈틀 올라가고 저긴 규제도 아무것도 없는데 대출도 다 나오는데 근데 저기도 지방이니까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그 죽어도 못 보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죽어도 못 보내는 그 집이나 주식 같은 것들을 끊긴 끊어야 됩니다. 끊긴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끊기면 또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 또 놓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각자 자기들이 좀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매물값이 터무니없이 높아요. 이런 거를 사야 하나 참 어렵네요. 3개월 만에 무슨 몇 억씩 차이 나요. 네, 뭐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백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굳이 이 가격에 안 사도 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전에 그 가격도 2년 전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비싸다의 개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살려고 했는데 올랐으니까 비싼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올랐으니까 비싸다? 그런 개념이 어딨어.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뭔가를 하나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 먹으려고 했던 게 마침 허니버터칩 같은 거야. 지금 막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것도 좋겠네요. 지금 흑백요리사 2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분이 하는 업장에 내가 단골 손님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가서 6만 원에 먹고 있었어. 근데 흑백요리사에서 이 셰프가 확 떴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한 주 지나서 갔더니 6만 원에 도저히 못 판대요. 이분이 너무 지금 바쁘고 사람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8만 원에 가격을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비싼 겁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요가 늘었잖아. 공급은 제한돼 있고. 그러면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야, 이거 일주일 전에 6만 원에 팔던 거를 지금 8만 원에 파는 게 말이 돼? 난 비싸서 안 먹어.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안 먹고 6만 원짜리 대체제로 가면 돼요. 근데 부동산은 그 대체제라는 게 참 어렵다. 참 어렵습니다.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야 다른 데 가면 되는데 동네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동네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계속 아른아른해. 계속 막 여운이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세로 사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 전세나 월세로 삽니다. 거주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인기 많은 동네들 아까 말한 흑백요리사 2에 나와가지고 빵 터졌는데 이분이 3에 또 나가. 3에 또 나가서 또 빵 터지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큰일 나잖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라는 거는 그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이거보다 과하다. 뭐 그런 거는 오버슈팅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단순히 내가 살려고 했는데 비싸졌으니까 이건 못 삽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게 여기서 끝이면 모르겠는데 더 가면 어떻게 이제 더 가버리면 아예 못 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신혼집을 잠실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오산 가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름 아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의 15년 동안 전세를 사셔가지고 1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은 아니면 좀 더 전입니다. 요게 몇 년 전 케이스니까 잠실에서 신혼집을 시작을 했어요. 잠실에 집이 쌌어요. 그때는 그 재건축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낡은 집에서 사시면서 싸게 신혼집을 시작하셨는데 계속 밀려나간 거예요. 계속 밀려가지고 막판에는 오산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전세금은 정해져 있는데 집을 안 사면 이게 계속 밀려 나가는 거예요. 막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막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쭉쭉쭉쭉 밀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냥 뭐 비싸졌으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